그래서 발효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장이 안 좋았을 때 내가 이 장을 개선해 가지고 좋게 만들어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효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발효 음식은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발효식품은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발효식품이 암 환자한테 좋다는 것은 우리 이제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발효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 발효라는 게, 발효가 뭘까? 발효가요. 그게 왜 발효를 좋다고 하는가? 발효는요, 우리가 잘게 쪼개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쪼개는 개념은,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이빨로 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해, 그러니까 잘게 쪼개지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잘게 쪼개주는 거죠. 그럼 쪼개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익한 물질들을. 그래서 우리가 효소,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씹거나 하는 것은 잘게 썰기만 하잖아요. 근데 발효는 썰어서 우리한테 유용할 수 있는 다른 그 성분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발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제 발효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장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개 보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 60~7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죠. 그럼 나쁜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주면은 그 나쁜 균이 아니고 유익균이 되는 거죠. 근데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유익균은 별로 없고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균들만 많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줘도 나쁜 균들이 작용을 하면 나쁜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장은 나빠지고 장 점막에 손상을 입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질 거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구석에서 성장하고 있는 암세포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결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는 우리가 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아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효예요. 좋은 유익균들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좋은 게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발효라는 개념이 우리 너무 일상생활에 익숙해요. 왜? 우리 먹고 있는 게 발효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김치, 그 다음에 청국장, 된장, 간장, 그리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면은 전부 다 되게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어때요? 좀 숙성시켜 뒀다가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약간 숙성을 하잖아요. 숙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발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런 부분이 발효 문화가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항암 음식 이렇게 많이 보고, 아주 건강한 음식 이렇게 보는 것도 보면은 이 발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장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이 장을 개선해 가지고 좋게 만들어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효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발효 음식은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진료하면서 느낀 좋은 발효식품은 무엇인가요? 발효식품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일 권하는 게 청국장이에요. 우리 김치도 있고 다 좋아요. 우리 이제 특히 청국장은 왜 그러냐면요, 청국장은 우리가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은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발효된 거거든요, 청국장도.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같은 발효 음식이지만 우리가 김치가 우리 보통 이제 묵은지라고 하잖아요. 묵은지가 적당한 상태에서 먹을 때는 숙성이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떨어져요. 효과는 떨어지고 좋은 미생물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곰팡이가 슬게 되면 오히려 아플라톡신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은 우리 발효식품이면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우리 된장만 하더라도 우리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곰팡이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곰팡이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환자들한테 청국장을 좀 가장 청국장 이야기가 오면 낫또하고 같이 이야기가 결부가 되잖아요. 근데 낫또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낫또는 단일균이에요. 낫또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유익균들이 얼마가 있느냐, 특히 뭐 락토바시러스가 얼마나 있느냐, 비피도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만 따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주가 다양해야 된다. 그 우리 미생물도 하나의 우리 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의 생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어야 다양한 이게 건강한 생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균주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낫또균은 이게 단일균이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청국장 속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해균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균들이 환경이 좋으면 유해균들도 유익균들 편을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하고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질환이라든지 장 안에 있는 균주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와 논문들을 보면은 최근의 결론은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 어떤 균주가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 개념에서 보면 청국장을 가장 추천합니다. 청국장 조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김치로 이렇게 먹을 때는 생균이죠. 이제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제 사균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다 이제 뭐 끓여 가지고 먹는데 청국장도 빨리 넣으나 늦게 넣으나 끓은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균들은 사균이 된다고 봐요. 근데 생균하고 사균하고 생균은 효과가 있고 사균은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해서 우리가 넣어주지만 균주 숫자가 적어요. 균주 숫자가 얼마 되지를 않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가면 100조 개의 우리 그 장 내 미생물이 100조 개 정도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균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사균을 많이 써요. 죽은균을. 근데 이 죽은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죽어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써보면 사균이 들어가서 생균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바깥에서 좋은 균주들을 이용을 해서 좋은 여기에 식자재를 넣어서 이걸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균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균을 죽여요. 사균화를 시켜요. 이렇게 갖고 넣어줬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왔고 이 유익한 성분을 만드는 균주들은 죽었지만 이 균주들이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청국장을 생으로 먹는 거 익혀서 먹게 되면 이 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청국장을 만들면서 청국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있잖아요. 그거와 이 안에 들어있는 균주가 또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좋은 유익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유익균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언제 넣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정순 씨께서 보내준 건데요. 현미 가래떡은 괜찮을까요?
현미가 우리가 일반 백미보다는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날에 이렇게 먹을 때 가래떡을 먹는다면, 사실 이게 가래떡은요, 이게 농축이 된 거예요. 꽉 눌려진 거기 때문에 의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것보다도 떡이 훨씬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현미 가래떡을 먹는다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평소 때 먹은 현미 양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라는 게 무조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현미는 단지 뭐냐면 우리가 백미의 겉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현미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백미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으로 현미를 먹는 거하고 가래떡으로 먹는 거하고는 양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양은 잘 생각, 훨씬 더 현미 가래떡이 칼로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소 때 먹는 것보다 좀 줄여서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백미로 만든 가래떡보다는 낫습니다. 환자 하루 식사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 식사하는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암 환자들 식사하는 것도 뭐 그게 뭐 암 환자만의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 하면은 이제 항암을 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식이요법은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뭐 한 6차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고, 또 항암하는 경우는 식사를 하기 거부가니까 뭐 유동식이라든지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못 먹으면 몇 차례 나눠서 먹고, 이런 부분들이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일반 사람들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단지 뭐냐면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양을 가지고 따지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식사 타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방법들 중에 보면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단식이 있고, 또 식이 제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몇 가지 시간 타임을 조절해서 단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이 좀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일정한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이 뭐냐면요, 날마다 그렇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일 정도를 16시간을 굶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내에 음식을,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다 먹고, 나머지 16시간을 굶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식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일주일간 단식하는 방법, 2주간 단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다시 내 원 식사대로 돌아가는 거고, 또 꾸준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간 이 방식을 쓰고, 또 다음 주에 또 정상으로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장기적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식이 제한 식사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또 길게는 16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계속 일상생활을 그런 패턴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지 뭐냐면 짧지만 12시간에서 14시간을 굶음으로써 또 마찬가지의 약간의 단식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단식 효과를 꼭 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단식이 되면 일단 어때요? 우리 혈당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어때요? 우리 혈당 농도가 떨어지니까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분이 적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많이 몸 안에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이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포도당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이 지방을 끄집어낼 때 우리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창고 역할을 해요. 그러면 뭐 좋은 것도 넣어놓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 효과를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은 그렇게 포도당을 줄여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와 또 이제 우리가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식이 제한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 이걸 많이 쓰는데 우리 환자분들 옛날에 요즘에 참 그런 병을 안 해요. 그런데 옛날 완전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단식을 할 때는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어요. 단식을 하는 동안에 어때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좋을 수 있죠. 암세포를 뭐 굶겨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암세포를 굶길 때 나오는 게 단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단식을 하고 나서 회복할 때가 문제죠. 회복할 때쯤 되면은 내 생리적 기능이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적 기능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 효과만 보고 내 생리적 기능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같이 깨져버리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면역이라고 봐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 기능이. 생리적 기능이 이렇게 정상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정상 세포죠.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단식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나중에는 내 몸의 생리적 기능 떨치죠, 면역 떨치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식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식사 타임을 가지고 한번 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타임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층들은 아침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이 훨씬 안 좋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먹는 게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을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만 먹은 사람들은 아침, 점심에 하루에 먹을 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먹는 양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 점심으로 해서 50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끼니에 먹었던 50은 사실은 내 몸에서는 상당히 오버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타임에서는 혈당 농도가 확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암세포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면 분배가 되죠. 근데 점심, 저녁을 먹는 경우에는 아침, 점심 먹는 경우보다 더 나쁜 이유는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가장 우리 몸에 어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아침이에요. 아침은 밥을 먹고 빨리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진화적으로 우리는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고 해가 지면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침, 저녁을 아침을 안 먹어버리면 그때가 나오는데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점심,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러면 대개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또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우리 진화적으로 우리 몸이 유전자적으로 저녁에는 쉬는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밝은 등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저녁 되면 깜깜해지니까 자동으로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인슐린도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몽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은 떨어지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는 포도당은 많이 못 들어가고, 근데 암이 있다면 이 혈당을 다 암세포가 끄집어 가겠죠. 그래서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아침, 점심 먹는 사람보다. 그렇지만 아침, 점심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양을 나눈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빨리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갑자기 혈중 농도가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먹으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기 위해서는 나누는 게 낫죠. 나누면은 치솟아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양을 분배를 잘해야 돼요. 또 이때는 아침에 소화 기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먹고 점심 때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저녁 때는
아주 최소로 먹게끔 아주 적게 먹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주 우리 영양소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 분배에 있어서는 아침에는 우리가 되게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가 아침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당이라든지 일반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서 암세포에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때 탄수화물을 먹을 때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하고 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가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통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귤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아침에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 지방은 점심 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점심 때 지방 대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점심 때는 오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점심 때 좋고요. 단백질은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은, 그럼 일단은 저녁은 쉬어야 되니까 최소로 줄이는 거죠. 줄이고 부드러운 음식을. 그래서 거칠거나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녁에 내 잠을 잘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효과를 많이 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녁을 먹는 시간을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녁 먹는 시간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일반적으로 수면하고 관련을 해서 식사 시간을 하는데, 내가 자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전까지 식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11시에 잔다. 그러면은 7시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5시에서 7시까지 먹는 게 좋고, 5시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식이 제한 식단을 유지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되게 5시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하면은 어때요? 한 14시간이 되죠.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단식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세 끼를 다 먹으면서도 단식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세 끼를 먹기 때문에 식사량 분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암 걸리기 전에 식사와 걸린 후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습관대로 가면 내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환경은, 암을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발 전이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암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지만은 100% 암세포를 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그대로면 이게 다시 씨가 돼서 크니까 바꿔야죠. 근데 되게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았던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거부한 거예요. 나는 아침 먹으면 거부하니까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않나,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는 분배를 나누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 올라가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허기가 져. 허기가 지니까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심, 저녁 막 먹는 분들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은 저는 아침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점심, 저녁만 먹게 되면 틀림없이 이분은 저녁을 많이 먹게 돼요. 저녁에. 왜냐? 어쨌든 아침, 점심 먹어야 할 양을 점심, 저녁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분배를 해주는 게 좋고,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효율적이라, 저녁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더라 아침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만 몽땅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 분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